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자 우리 정치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고 야권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모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발표,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곧바로 입장이 나오고, 일단 간단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소환 통해서 전격 취소한다, 북미 정상회담 이 얘기 나올 때 정말 놀랐어요. 북한과 미국이 최근 이제 이른바 기싸움을 한다라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무산은 굉장히 그 양쪽에 부담이 되고 이건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22일 날 바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했어요.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일괄 타결을 얘기하면서도 단기간에 해결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동시적 단계적 조치를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던 건데 전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건 정말로 처음 지난해보다도 더욱더 이제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던 건데 생각보다 또 여러 그 조건을 달았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중에서 마지막 문장에서도 어쨌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또 말씀처럼 이례적으로 북한의 또 저는 굉장히 예외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연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거의 느낄 정도로 일상사에서는 말이죠. 근데 이제 6월 10일 날 이것이 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금방 또 다시 입장을 바꾸기도 어려울 것이고 좀 며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간밤에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얘기는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20일 날 정상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희한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왜 그 전화 통화를 하냐면 굉장히 긴박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었었는데 실은 특히 관심 있었던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을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질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지만이 되고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신속한 비핵화와 결국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가 결국은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뭐 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러한 그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트럼프는 역시 협상할 때 트럼프답다. 그러니까 이제 변칙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격적 요법을 아주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게임 이론 쪽 시각에서 보면 지금 미국하고 북한은 대칭 게임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비대칭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 핵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더 이러한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훨씬 더 협상에서 저는 뭐 6월 10일이 아니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을 달았잖아요.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라는 걸 달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러한 그 트럼프다운 협상의 하나의 기술로서, 그러니까 거래의 기술로서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봐요. 아니 뭐 귀국한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 그러면 회담 내 속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0일도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혼돈의 송파을 공천이 약간 20분, 30분 전쯤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손학규 위원장이 일단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일단락 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한미 관계가 아니라 지금 북미 관계나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이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바른정당의 바른미래당의 최근의 모습은 정말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여러 번 언론에 밝혔고 본인도 이제 또 그 얘기를 강조를 하고 확인하고 그랬는데
어제 그것도 어제 반전이 일어났었던 예. 겁니다. 사실 손학규 위원장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바른미래당의 내부의 그 이제 공천 갈등이 극한에 이제 치달았는데 예. 오늘 이제 말씀처럼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예.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일단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그 공천을 둘러싼 송파을이죠. 송파을 재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이 부분은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 부분의 기본적인 그 본질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와 공동대표와 안철수 위원장의 그 불화인 것 같아요. 예. 단지 개인 간의 불화라기보다도 어차피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 일부가 이제 결합한 건데 예. 기본적으로 이념이나 어쨌든 지향성 이런 것들에 접점이 대단히 취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건 예. 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의 통합이나 연대가 완전히 뭐 이념적으로 꼭 같아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선거 때도 그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유 대표와 이 안 대표의 생각의 지향이 다르고 특히 두 분이 이제 선거 후에 어떤 특히 글쎄 모르겠어요. 바른미래당의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개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 입지를 너무나 많이 고려하는 것 같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잖아요. 예. 예비 후보입니다만. 그런데 너무 이제 당 전체 이런 그 유승민 대표와의 그 향후 주도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현상으로 전 표출된 게 아니냐 이번에 송파을의 공천 문제. 물론 여러 가지 변수 있어요. 손학규 위원장의 개인의 문제도 있을 예. 것이고 또 뭐 당내 여러 가지 또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긴 한데 일단 본질적으로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면 그 정당은 이기가 어려워요. 지난 20대 총선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인물이 누가 됐든 간에 공천을 둘러싸고 내용이 짙어지는 게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요. 유권자들은 어쨌든 그 정당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익히 알고 유 대표와 안 대표가 뭔가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일단 뭐 그 송파를 그 선거를 둘러싼 공천 문제는 갈등이 이제 가라앉았다 하더라도요. 예. 여전히 그런 내용은 전 내연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잘 조율해서 향후 이 지방선거 때 다른 지역에서도 뭔가 단합된 힘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손학규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네. 2006년도 당시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지사직을 내놓고 민생 100일 대장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KTX를 타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핵실험이. 핵실험을 해서 완전히 그냥 묻혀버렸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오늘도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그 그러네요. 손학규 징크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아니 뭐 지금 다들 오늘 뭐 출마 선언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벼랑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취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병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바른미래당이 바르지 않은 흔들리는 당으로 좀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손학규 정치답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 손 대표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중도 통합적인 모습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하고 또 성원도 했었는데 벼랑 것도 박종진 후보한테 전화까지 해서 열심히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느닷없이 벼랑과 출마하겠다 그러고 원칙이라는 거는 이기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는 저는 전혀 손학규 대표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걸 잘 정리를 하셔서 오늘 불출마 선언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고뇌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뭐 조금 전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휘청거리면은 결국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그리고 기초가 안 돼 있고 국민들로부터 새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 헌 정치의 모습을 자꾸만 보이면 그동안 유승민 대표라든지 안철수 인정희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니까 자기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게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손학규 위원장의 어떤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이제 그 손학규 위원장의 그 불출마하겠다라는 얘기하다가 다시 어제 출마 쪽으로 기울었다 다시 이제 오늘 불출마 기자회견을 최종적으로 한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언론에서 손학규 위원장이 불출마한다, 전략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난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예. 얘기 여러 번 했고 그것도 본인이 소개를 했어요. 예. 근데 전 보면은 그 내부 당내 어떤 역학관계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안철수 대표 측에서 계속 그렇게 박주성 공동대표도 예. 마찬가지고 그거는 저는 물론 손학규 대표가 더욱 아주 더 강하게 나 안 나간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것보다는 왜 이렇게 주위에서 안 나가겠다는 사람을 그렇게 나가게 하는지. 제재를 했을까? 저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이긴 한데 예.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뭔가 이제 바른미래당의 선거 주목도를 높이고 서울 송파울이 서울이고 또 그러니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 해서 너무 이렇게 부추긴 것이 아닌가. 물론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종 판단했는데 예. 그러면서 볼 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손학규 위원장이 오늘 불출마 기자회견을 한 것은 손학규 전 대표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서 좀 계속 부채질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차적으로는 뭐 본인의 저는 책임이라고 좀 봅니다. 예.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략공천에도 나가지 않는다 그러고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라고 보는데 손학규 전 대표가 박종진 후보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저는 그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어요. 예. 본인이 손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손 대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벼랑간 이기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이승민 대표가 얘기한 식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는 동의하지만 정치라는 거는요, 특히 민주주의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 과정이 아름다워야지 민주주의가 빛을 보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혼탁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저런 식으로 따지면 뭐 제3정당이 뭐가 필요하고 제4정당이 뭐가 필요하느냐. 다당 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네. 얘기했던 거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거대 정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질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그 내용이 자꾸만 깊어지고 있고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이후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방선거에 집중을 해서 예.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좀 성숙한 정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 송파을 공천은 돌고 돌아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고요. 자유한국당이 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뭔가에서 봤더니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좀 상당히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제 지난번에 경기도 선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남경필 지사 후보도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벌써 6년 전 얘기거든요. 네. 불거진 지가. 예.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제기가 됐었고 또 여러 번 또 이재명 후보가 해명 아닌 해명을 했고요. 예. 근데 이걸 또 다시 뭐 선거 차원에서 선거라는 게 100% 뭐 선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선거는 현실이고 정치라는 게 현실과 이상의 조화이기도 합니다만 금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그 아픈 부분을 자꾸 그렇게 그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검색어 실검에 어제 1위를 계속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 그게 아마 그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냥 후보 차원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당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법적인 차원은 차원이고 과거에 뭐 이런 부분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보도 금지 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법적인 사례를 보면은 어떤 그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건 법에 위반됩니다. 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는 물론이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반된다는 거예요. 비방 목적이라면. 그래서 저는 선거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뭐 흑색선전도 있는 것이고 네거티브도 있습니다. 그러다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선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이죠. 제가 뭐 그 부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금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당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는 다른 차원에서 또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건 저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목적보다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선거가 이겨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제1야당답게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또 뭐 약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선거라는 게. 저는 그거는 뭐 당위적으로도 옳지 않고 선거 전략적으로 봐도 그렇게 한국당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이 궁금한데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린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겠죠.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의 문제와 비방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요. 예. 실제로 지금 양쪽에 다 나름대로는 자기 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측에서는 그는 법적 대응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거를 왜 자꾸만 들춰내고 아픈 가족사에 대한 부분들을 왜 드러내느냐. 그렇다면 나도 남경필 후보 장남에 관련된 부분을, 가족에 관련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과거 대선에서 보면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 문제, 이게 97년도 당시 대선에서 아주 굉장한 쟁점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또 2002년도에 또 불거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뭐 후보와 관련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과정적인 측면에서 봐서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지지율 격차가 워낙 크게 일어나고 나니까 이것을 반전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또 고육책으로 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뭐 장담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 그러니까 정책 경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 후보가 얘기하는 정책과 비전과 그리고 공약을 통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개인적인 걸 가지고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선거 질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오히려 거꾸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일부에서는 이렇게 비방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남경필 후보가 나는 그 문제와 관련돼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84년도 미국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당시 레이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먼데일 후보가 나왔었는데, 먼데일 후보가 사사건건 당신 나이가 많지 않느냐 얘기를 하니까 딱 레이간 대통령이 나는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걸 받아쳐서 넘겨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써 오히려 그것이 레이간 대통령한테 야, 저 참 통 큰 리더십이다라고 해서 지지를 받아서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과연 옳은 전략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숙고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정부 개헌안이 결국 사실상 폐기 상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 이 이야기는 제가 컴퓨터처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야는 역시 내탁 공방만 하고 있다. 분명히 대선 전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이 참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국회 비판을 참 삼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회는 어쨌든 국민의 대의기구고 국회를 통해서 법적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워낙 정치를 불신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국회에 불신해도 나는 좀 삼가하자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 국회는 정말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엊그저께 그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하고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을 동의가 안 됐죠. 부결됐잖아요. 한국당은 당연히 그렇다 치고 뭐 당연히라는 말은 이상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부결표를 던졌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적폐 청산한다고 얘기하고 촛불 시위하고 촛불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에 뭘 바꾸자는 거였잖아요. 잘못된 거 박근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향후 미래에 뭔가 우리 사회의 격차나 불평등 이런 것들, 정의롭지 못한 거 이런 거 바꾸자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개혁의 주체인 민주당이 그렇게 거기다 표를 던지면 나름 또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걸 뭐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그 개헌안이 제출됐으니까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일단 표결은 해야죠. 물론 말씀처럼 양쪽이 다 잘못들이 있어요. 뻔히 지금 국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을 못 얻을 게 100%인데 그걸 표결에 붙이냐라고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그나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는 정말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집단 같아요. 저는 아주 이게 너무 싸잡아 비판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아는데 양비론이라서.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해요. 특히 이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다시 어쨌든 이 개헌의 동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탄핵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